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메타버스 하면 아직도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팀쿡이란 CEO가 재작년에는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XVR이라 해서 그 애플 비전 프로라고 해서 신제품이 출시가 됐거든요. 이것도 아마 먼 미래에는 메타버스랑 연동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 단순하게 뭔가 가상현실을 그냥 구현한 것을 넘어서 이 안에 SNS가 들어가기도 하고, 검색 엔진이 들어가기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게임도 즐기고, 뭐 영상도 보고, 이런 다양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영화 매트릭스 보면요, 자, 빨간 양인가 파란 양인가는 저는 매트릭스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약을 먹고 가상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과 좀 이렇게 완전히 쏙 빼닮은 그런 가상의 세상 을 목표로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게임 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게임 엔진이 뭘까요? 자, 혹시 뭐 게임 엔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이런 거 같다 라고 한번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한번 남겨주세요. 게임 엔진, 자동차 엔진 알아도 게임 엔진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죠. 엔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진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들어보셨을 거고요. 게임 세계 구축 도구와 재료? 뭐 그것도 예, 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자, 일리가 있습니다. 자, 게임 엔진 혹시 뭐 생각나시는 대로 볼까요? 자, 그러면 자, 게임 엔진. 자, 게임 엔진이란 제가 정의를 따로 적어놨죠. 게임 엔진은 그냥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요. 더 쉽게 말해서 게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문서 작성을 위해서 한글과 컴퓨터 사용하죠. 오피스 사용하죠. 자, 우리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 엔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비디오 게임 같은 실시간 그래픽 표시 기능 같은 이거 너무 어렵죠? 자, 이거 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그냥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소프트 이제 크라이 엔진, 소스 엔진, 언리얼, 뭐 코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즘은 언리얼이랑 유니티 자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자 게임 엔진의 역사 우리가 사실 게임 엔진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직접 엔진을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엔진을 게임 엔진을 직접 자기만의 엔진을 제작해서 게임 만드시는 개발사들도 많아요. 뭐 많지만 실제로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이 상용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게끔 범용 플랫폼으로 제작이 된 게 우리 90년대 초 퀘이크 엔진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엔진이
최초의 게임 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퀘이크 엔진이 다른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범용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엔진이 그래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눈부시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라이 엔진, 언리얼 엔진이 등장하죠. 혹시 이 게임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사실 이 게임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그때 학창 시절이었거든요. 이 게임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래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땡땡땡 실사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실사스. 실사 같다 해서. 이 엔진 이름이 이 게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크라이시스라는 게임입니다. 크라이시스는요, 그때 당시 별명이 그래픽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크라이시사스라고 했어요. 루리앱이나 이런 유저들이 와 크라이시사스다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뭐 이거 그래픽을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워낙 정말 실제 같은 그래픽을 갖춘 게임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언리얼 엔진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게임 엔진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런 개인 개발자들, 요즘같이 뭐 1인 개발자들 이렇게 이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개발자들이 진짜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으면 게임 엔진을 직접 제작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더 높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게임 엔진이 여러분들이 좀 다룰 수 있게 쉬워진 때는 언제냐? 이 현재 게임 엔진이요. 유니티와 언리얼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유니티와 언리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만져볼 수 있죠. 자, 유니티는 그때 슬로건이요. 이랬어요. 게임 개발의 민주화를 이루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등장한 게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라이센스, 일단은 무료로 게임을 만드는 걸 해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이제 상업적으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때만 조금씩 요금 정책을 통해서 요금 이제 매출되는 구조죠. 언리얼도 이제 후발주자 등장하면서 무료로 풀어버리고 누구나 만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년마다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언리얼에는 작년에는 뭐 나나이트, 루멘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좀 어려운 말을 제가 드리자면요. 자, 이게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이 아니고 그래픽이에요. 그래픽인데 자, 혹시 여러분 그래픽 수업을 잠깐 받으셔서 그 언급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한 구석 이렇게 하나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각형 형태. 수 없는 폴리곤. 근데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수천만 폴리곤이죠. 이게 예전에는 이 수천만 폴리곤을 게임으로 렌더링 하려면 게임 엔진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언리얼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너무 쉽게 렌더링 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토폴로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적어도 배경 그래픽만큼.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실사와 같은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언리얼을 많이 환호하는 추세죠. 자, 유니티도 이에 질세라 HDRP, URP 이런 것들을 내죠.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좀 더 고해상도로 연출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와 지금은 언리얼 엔진이 세계 게임 엔진 시장에 큰 축이 되고 있고요. 또 굳이 비단 게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고 산업 현장에도 쓰이고 뭐 자동차나 이런 요소에도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엔진은 멀티 플랫폼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자, 멀티 플랫폼은 뭐냐? 자, 우리 플랫폼이란 말을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죠. 플랫폼. 자, 플랫폼 뭐라고 말씀드렸죠? PC, 모바일, 콘솔, 뭐 VR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게임 엔진 하나로 제가 어떤 게임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PC로도 빌드를 할 수 있고 그대로 모바일로도 빌드할 수 있고 콘솔로도 빌드할 수 있고 VR로도 빌드할 수 있다. 단 버튼 하나로만 이거를 멀티 플랫폼 기술을 지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PC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콘솔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터치라는 요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PC랑 엄연히 다르죠. PC는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값에 따라서 어, 이렇게 게임이 전개가 되는데 모바일은 터치가 반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PC에서 모바일을 그대로 이렇게 포팅할 수는 없고 모바일은 모바일에 맞게 좀 세팅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하는 거죠. 언리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엔진에 좀 세부 종류가 있어요. 종류. 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유니티나 언리얼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걸 종합 엔진이라고 합니다. 언리얼, 코코스, 크라이. 자, 유니티 하나 설치하면요. 이런 사운드 엔진, 물리 엔진이 다 들어가요. 유니티는요. PDX가 들어가죠. PDX. 그리고 서버 엔진. 이런 것들도 포톤이나 이런 것들도 유니티랑 연동을 해서 언리얼과 연동해서 구현하게 되죠. 자, 사운드 엔진은 뭐 UF 모드, F 모드, 스팀 오디오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서버 엔진은 포톤, 대표적으로 포톤을 많이 쓰죠. 포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를 구현하고요. 물리 엔진은 하복과 피직스를 지원합니다. 자, 이것도 다 엔진의 하나예요. 하복은 그냥 물리만 지원하는데 엔진이 아니지 않나요? 물리 엔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유니티를 통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자, 자, 이 강의의 주제. 유니티를 활용한 공포게임 개발 과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16회차까지. 그러니까 8월 29일까지 게임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제작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게임 제작에서 출시까지. 자, 게임은요, 처음에, 자, 우리가 이 게임을 그냥 단순하게, 이 게임을 만들고 싶어가 아니라, 자, 상용 게임 같은 경우는요, 이 게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거둬들일 수 있겠느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자,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내가 스팀에 게임을 출시할 거야. 근데 내가 MMORPG를 만들 건데 스팀에 나와 있는 MMORPG는 이런 게임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게임에 대해서 이런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20대, 30대 남성이 타깃이야.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정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잠깐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기회가 있고 위험이 있어. 수업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자, 스트롱. 자, 스트롱. 강점. 잠시만요. 제가 단어를 잠깐만. 자, 수왑이 아니라 수왑입니다. 수왑. 죄송합니다. 수왑. 수왑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크니스. 약점.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기. 수왑 분석이라 하는데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자, 일종의 그 메타인지 과정이죠.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 내가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런 걸 3D 쪽에 그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가 좀 부족한 실정이야. 자본이 좀 없어. 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하지만 경쟁자가 이런 A 회사와 B 회사가 내 걸 모방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냉정하게 네 개의 시선에서 분석하는 걸 스왓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뭐 재원 유치 과정이라든지, 얼마나 자원이, 시드머니가 소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 안에 다 녹아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IR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이라는 활동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보존기금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창업 뭐 지원 사업을 지원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 기획입니다. 우리가 기획을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잘 만든 기획이어야지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획. 자, 메인 메뉴는 이런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고, 자, 캐릭터는 5종이 들어가고, 아이템은 뭐 17종이 들어가고, 건물은 9종을 들어가고, 사운드는 한 100 몇십 개가 들어갈 거야. 이런 것들이, 자, 시스템 기획에 들어. 콘텐츠 기획은 이 방향으로 좀 더 추상적이죠. 좀 약간 정성적이다고 해야 합니다. 좀 수치화되지 않고 정성적인 개념으로 그 기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 건데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면 이런 방향으로 제작을 할 거야. 이래서 콘텐츠 기획, 시스템 기획으로 나눕니다. 자, 기획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해야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뭐냐? 자, 우리말로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러프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러프하게. 뭐 그래픽이나 이런 거 다 최소한만 놓고 한번 이게 재밌을까? 이거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이걸 가지고 주변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필드 테스트로 검증을 해보는 거죠. 이 게임이 나중에 시장 나오면 잘 팔릴까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상용화, 실제로 우리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수준의 볼륨을 갖추기 위한 게임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자, 두 가지. 게임 그래픽. 그래픽적인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자, 일단 그래픽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픽은요. 자, GUI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GUI. 게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메인 메뉴를 만들고 버튼을 만들고 아이콘을 만들고 자, 일종의 우리가 플레이어가 게임을 조작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기획하는 과정을 GUI. 자, GUI도 어느 정도 그래픽 디자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를 모델링을 합니다. 아니면 2D 게임 만들면 원화를 그려야 되겠죠. 아니면 뭐 도트를 찍는다든지. 그래서 게임 그래픽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배경도 터레인을 깔고, 뭐 나무를 배치하고, 건물을 배치하고, 아니면 2D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이 배경 원화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살아있게 움직이는 거. 자, 이런 캐릭터들을 모델링에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 이거를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캐릭터 모델링에 영혼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샵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이 캐릭터가 앞으로 가라 명령을 줬을 때 앞으로 움직이게끔 애니메이션을 넣어주고 발자국 소리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굳이 제가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넣은 거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랑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맞죠? CF 제작한다는 거. 자, CF 이것도 사실 범주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랑 공개발. 프로토타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프로토타입은 정말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빠르게 만들어서 이게 되네? 이거를 한번 검증하는 거. 검증합니다. 필드 테스트. 그래서 자, 퀄리티 어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QA라고 하죠. 자, QA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게임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뭐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이렇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 흥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이거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픽이 몇 개 들어가고 좀 조금만 보완하면 시장이 좀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개발에 들어가죠. 이걸 상용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3번의 과정, 본격적으로 3번의 과정. 그래픽을 이때부터 조금 더 고급화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하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도 프로토타입은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만에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시장이 되겠네? 해서 빠르게 제작한 것입니다.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 프로토타이핑은 어지간한 게임 개발 과정에서는 먼저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본 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 QA.
자, 퀄리티 어슈런스 하죠. 이때도 본개발에도 QA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아, 네, 자, QA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펀 QA, 뭐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테스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게임 펀 QA는 뭐냐? 이게 이 게임이 재밌느냐, 재미없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버그가 있느냐 이런 것도 QA가 찾아내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스로틀링 많이 걸리느냐,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QA를 통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프로파일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흔히 그 흉악범죄자들은 그 프로파일러가 들어와서 프로파일링을 하죠. 이 흉악범죄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왜 어떤 범행 동기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프로파일링이라 하죠. 자, 유니티에서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통해서 돌려보면요. 자, CPU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메모리를 부하를 일으키고 있고 뭐 메모리 쪽이 어느 정도, 뭐 GPU는 어느 정도, 그리고 드로우커를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 그래프 수치로 보여준 걸 프로파일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마무리됐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출시를 하는 거죠. 자, 게임 출시한다고 해서 끝이냐? 아니죠. 게임 출시부터 진짜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게임 출시하면요.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그, 내 개발자랑 이런 외부 전문가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유저들이 불만을 제기하죠. 그러면서 자, 게임 출시 초반에 제일 바빠요. 그래서 핫픽스라는 과정이 들어가죠. 핫픽스. 여러분도 혹시 스팀이나 이런 게임들, 신작 게임들 보면요. 처음에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막 하루 간격으로 몇 번 이렇게 여러 번 업데이트 올라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 게임이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 완벽한 게임을 가지고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하물며 좀 약간 유저들에 의해서 개발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0.00 몇 퍼센트의 뭐 오차라든지 아니면 밸런스라든지 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무조건 거의 높은 확률로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출시를 했다 해서 나는 이제 개발자는 이제 돈만 벌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유저들의 판매 데이터나 피드백을 바탕으로 빠르게 뭔가 지금 현재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군을 이야기하면요. 보통 1인 개발자는 이거 다 만들거든요. 다 하거든요.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자들은 이 여러 개를 도맡아서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정도 되면 다 직군마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클라이언트만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있고 서버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기획자가 있고 UI만 따로 이렇게 설계하는 디자이너, 원화를 제작하는 뭐 디자이너, 모델러, FX, 뭐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요. 뭐 QA 테스터도 뭐 필요하겠죠. 보통 QA 테스터는 외주로 많이 해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운드도 보통 그팀 내에서는 외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개발 직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이거 다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자, 무료 모델링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옥 건물 보이시죠? 지금 제가 4개 정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실제로 작년에 제작했던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남도진성이라 해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하고 저희가 모델링을 한 건축 모델링입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게 메타버스 전문 업체에 납품한 제품이거든요. 건물 모델링을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질감을 결정하고 모델링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폴리곤을 딱 정의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제작하고 하나하나 살을 붙이는 과정. 그리고 이 텍스처링이라고 하죠. 텍스처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 이제 넓게 보면 모델링이다. 캐릭터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도 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피부톤이나 질감 결정하고 그리고 이 요즘은 페이셜 자 보시면 이 피부 조직마다 맵, 자 모프 모프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어떤 게 있죠? 자 표정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표정 묘사도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은 사실 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G브러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따로 G브러쉬로 스컬프팅을 한 다음에 3D 맥스로 토폴로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제작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 뭐 오나트릭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죠. 이런 일련의 캐릭터 모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의상 디자인, 의상도 따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안에 이런 리소스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빌드하는 걸 게임 엔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뭐 상업적인 게임을 하나 3D, 이건 3D의 경우에요. 3D 게임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을 좀 어느 정도 숙달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과정은 지금 유니티만 알아도 된다.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게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요, 지금 당장 뭘 배워야지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 게임 업계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게임은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좀 여기서 영감만 얻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개발은 사실 진로 선택 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게임, 뭐 단순하죠? 취업이냐, 창업이냐. 취업을 하실 거면 뭐 모델링이나 그래픽이나 이런 디자인 분야는 내가 직접 그 실습을 뭐 약간 뭐랄까요? 직접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그리고 이거는요, 좀 약간 학력이나 전공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요. 어느 정도 커버를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어, 왜냐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실사용 인간형 캐릭터를 여러 종 만들었어. 근데 포트폴리오에 올렸어. 이거를 이제 게임 회사에 지원할 때 이 포트폴리오가 담당자가 이거 보면, 오! 이 친구 실력이 있는 친구다. 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리고 뭐 사실 게임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취업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뭐 기술적인 숙달을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좋죠. 대학에서도 사실 뭐 게임 전공학과를 다니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학과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학과나 뭐 컴퓨터공학부에서는 게임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제작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혹시 뭐,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것 외에, 뭐, 이렇게 국비 지원이나 학원 수료도 뭐, 제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창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제약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하면 되거든요. 다만, 좀 돈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 개발하는 동안 뭐 이제 개발자 나 자신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직원에 대한 급여도 챙겨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것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실패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이 혹시 바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좀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취업을 해서 좀 게임 업계에 대한 생리나 이런 구조를 좀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으시면 그때 창업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좀 창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 중에 갑자기 확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자금 불렸다가 어, 약간 방만하다 해야 하나요? 그러다가 좀 실패하신 분, 대표님들도 좀 종종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그 대표님이 사실 그러면서 폐업하게 되고, 좀 그 과정에서 개인 자금까지 조달하고, 개인비까지 내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취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율증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래픽이나 디자인 분야는 눈에 보이는 바로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포트폴리오 하나 내밀면 높게 좀 먹힙니다. 다만 좀 학위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 프로그래머나 이런 이제 그런 직군은 뭐 그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게임잼이라는 게 있거든요. 게임잼이라는 행사에 참여해서 참여해 본다든지 수상 경력 우리가 게임 공모전이라는 걸 합니다. 게임 공모전에 참여해 본다든지 게임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 뭐 네, 학원을 한번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뭐 학원에서 또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생 또는 아마추어 게임 공모전 참여해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여러분이 스팀에서 그 대박난 게임 중에 대학생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게임 한 번 내놨더니 대박난 게임들이 한 두세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게임 회사들은 이걸 안 좋아해요. 취업하면서 뭔가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취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취업해서 나 이거 다 알려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사실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돈을 주면서 내 그 사람에 대한 그, 그 사업,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아웃풋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 돈을 주고 가르친다?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학원 수료나 이런 거 받는 길에서 실력을 쌓으시고, 취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학원을 다니는 게 당장 여의치가 않다. 이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로 치면 약간 메가스터디 같은 개념일 거예요. 패스트 캠퍼스가 제일 잘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창업을 하신다. 창업을 하시겠다. 자, 창업은 내가 기업체의 대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든 간에 의사결정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게임을 만들지,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게임 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 이거 무조건 게임으로 만들어야겠어.
이거 진짜 무조건 나와야 돼. 이때 아니면 안 돼. 이럴 때 물론 창업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특정 게임을 만들고자 할 때 창업이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성된다. 이거는 사실 게임이랑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개인 사업자로 할 건지 법인 사업자로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수업 과정은 지금 제가 세법을 강의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차이는 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면 직원을 뽑겠죠. 뭐 혼자 하셔도 돼요, 창업하고. 혼자 하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방법이긴 해요.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내가 왜 창업하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술 개발.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이 다양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가 기술 개발을 R&D라 하거든요. 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 하는데, 이 R&D 등 사업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 창업은 뭐라 했죠?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 실패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가 내 자신한테 있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가장 높은 주주가 되잖아요? 의결권이 나한테 있긴 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개인 사업자는요, 설립 절차가 너무 간단해요. 홈택스나요, 세무서 가시면요, 그냥 저기 민원 상담실 이런 데 가면 바로 그 사업자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임대차,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는 임대차 계약서는 있어야겠죠. 내가 진짜 내 집에다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다. 내 집에 대한 뭐 임차한 집이면 그 임차한 집주인 허락을 받아서 내가 이 집에다가 사업자를 등록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보통 하루 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설립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일치합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는 내 거예요. 그냥 내 거. 내가 개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요, 내 돈이에요. 근데 그러한 특성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왜냐? 자,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 사업자에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아세요? 개인 사업자는요, 그 사업자 통장 만들잖아요. 마음대로 내 돈을 넣다가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돈이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근데 투자자들은요, 그런 특성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투자자들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업자한테 1억 원을 투자하고 싶어. 근데 봐봐요. 1억 원을 투자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당장 약간 갑자기 도덕적으로 해이해져가지고 외제차를 뽑아버렸어요. 할 말 있을까요? 이 투자자가? 없겠죠. 벤츠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금 인출의 자유라는 특성 때문에. 왜냐면 내 돈은 내가 마음대로 빼니까.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대표라 해서 돈을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자, 법인이라는 것은요, 자, 개인은요, 나 자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저예요, 저. 근데 법인은 우리나라 법에서 부여하는 가상의 인간이에요. 법인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격이 부여된 가상의 인간이에요. 법인 사업 주인은 그 주식회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법인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대표가 주주인 확률이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질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렇게 해버리면 개인 사업자랑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1인 법인이어도 돈을 마음대로 빼면요. 횡령죄가 됩니다. 개인 횡령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인은요. 설립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 법무사 끼고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본금 몇 천만 원을 넣고 시작을 할 것이냐. 자본금이 발생하고요.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등록세도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영자, 내가 대표와 주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가 사실 이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주식을 가져오는 거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주식이나 사채,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신뢰도가 높고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왜냐? 나도 대표이긴 하지만 이 회사의 엄밀히 따지면 직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율이 매출이 많으면요. 누진세율이 자, 개인 사업자보다 거의 몇 퍼센트 거의 확실히 낮죠. 이런 장점이 있고. 과세 체계,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창업 준비 첫걸음 뭐 개인 사업자 하실 거면 홈택스나 세무서 내방 홈택스 하실 때는 뭐 임대차 계약서 스캔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게임 출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이제 2시 50분이죠. 마지막 3차 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